더 이상 능력이 없는 부모들에 대한 부양을 멈춘다는 건 이건 노인 학대에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부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적어도 식사는 하시는지, 약은 드시는지, 주거 환경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부양은 좀 다른 문제예요. 경계를 좀 정하셔야 됩니다. 몇 살 되면은 집에서 나가야 돼요. 아이들이 직업이 없어요 어쩌지 저쩌지 하지만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죠. 내 아이는 특별합니까? 부모가 지금 50, 60, 70이 돼도 일을 하고 있는데 20대, 30대, 40대 된 아이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내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직업을 갖지 못해서 아쉬운 점은 있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으면서 자기 노후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부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다 죽자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려요. 차갑게 사랑하자. 그 차가움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독립성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28살 12월까지만 제가 부양에 대한 것들을 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도 정해진 용돈 있죠. 용돈 주고 저희 집에서 사는 거 괜찮고 대신에 이제 얘네들이 또 독립을 잘 할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이라도 어떻게 큰 집을 마련하고 그 전세 보증금을 다 대겠어요. 일부라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너네는 28살 12월이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 지금도 들락날락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 28살 12월이 된다는 얘기 뭐냐면 나 알바를 해서라도 네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직업을 갖고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꼭 28, 29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 데드라인에 얘네들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도 좀 해주셔야 돼. 일부라도. 그래도 월세 보증금이라도 그래서 얘네들이 월세는 얘네들이 내고 아니면 월세 일부를 부모가 이렇게 하든지 해서 얘네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좀 이런 건 해줘야 된다. 자식들이 원하는 그 규모가 있어요. 창피하게 아니면 지저분하게 어떤 이런 집을 능력 있으면 본인들이 하든가 자기들도 능력 없는 사람들인데 뭘 찬밥도 없는 밥 가려요. 그럼 어떻게 차갑게 얘기해야 돼요. 너 이거 가질 능력 없지? 요즘은 좀 안타깝게도 핏줄이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유전자의 무게가 너무 싫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내 부모랑 함께 살아가면서 모든 부양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건 내가 자식이기 때문이고 내가 이런 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낳은 자식들 때문, 이 세상에 뿌려놓은 DNA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핏줄이 부담이 되고 이 DNA라고 하는 유전자가 우리에게 무게가 됐었나 이건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이 좀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다 그렇게 쉽진 않죠. 종교와 관련해서 인생이 고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고통의 바다다 이런 얘기들도 다들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 말고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내 부모님. 왜냐? 나와 가장 오래된 그 첫 번째 나와 함께 조우하고 지금까지도 함께 살아가지만 이젠 나이 들어버린 부모님인데 옛날에는 빨리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60이면 환갑잔치 하고 돌아갈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환갑잔치도 안 합니다. 환갑잔치 하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야 요즘은 애들도 잔치하냐 이렇게 얘기한대요. 요새는 100세를 넘어서서 100 플러스 알파 시대예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024년도에 매해 노인의 날이 되면 그 100세 되신 어르신들께 나라에서 청려장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드려요. 작년에 그 지팡이 받은 분들이 2,658분이에요. 지금 책 읽고 이 유튜브 보는 분들 다 100세 넘게 살아요. 저는 이 세대를 100 플러스 알파 시대라고 불러요. 언제 돌아갈지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들에 대한 부양을 훨씬 더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부모들이 해봐야 자기를 위한 노후 준비를 얼마나 했겠어요. 자식에게 또 퍼줬던 세대인데 그러면 내가 퍼준 그 자식은 또 잘 됐냐? 그냥 보통이에요. 우리 다 보통이지 우리가 또 재벌도 아니고 무슨 사업을 대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또 주면 우리에게 또 얼마나 많은 걸 줬겠습니까? 그리고 주었다 한들 지금 물가가 또 얼마예요. 고맙긴 하지만 사실 이런 도움 자체가 어마어마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내가 딱 이걸 받잖아요. 받았다 한들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준 유산이라기보다 증여라고 생각하면 남은 생에 내게 받은 증여의 값을 내가 또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농경사회 10세기 초중반 지날 때에는 순환적 부양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아랫세대가 윗세대 부양하고 또 윗세대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를 또 충분히 부양해준 이런 기쁨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이 부양의 순환고리가 다 끊어진 겁니다. 요새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중년들은 부양을 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부양을 받지 못한 첫 세대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거죠. 지금의 중년들이 사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지금의 우리들의 부양의 형태가 전적인 부양이냐
아니면 일부 부양이냐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엔 우리가 전적인 부양을 했습니다. 지역사회가 우리에게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뭐 기초연금도 조금 나오고 요새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무작정 유산 다 넘겨주고 증여 무조건 하고 이런 부모들 별로 없습니다. 스주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수구죽자회 이런 것도 있었고 특별히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인 M세대들에게 나는 더 이상 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겠다 선언한 첫 세대가 이 베이비 부모들이고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는 다 노년세대로 들어가서 오히려 부모들이 자식들보다 돈이 많아요. 이런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베이비 부모들이 부양해야 될 부모들은 이미 거의 완전 고령입니다. 완전 고령이어서 이분들은 부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양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부양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있고 기초연금도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양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일부 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부모 세대인 이 베이비 부모들 또 X세대들 이런 부모들도 있거든요. 1차 베이비 부모들은 완전히 노인 세대로 들어갔고요. 2차 베이비 부모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X세대들이 중년을 살아가면서 노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를 위한 노후 준비를 그래도 꽤 했어요. 국민연금도 있고요. 퇴직연금도 있고요. 개인연금 넣는 분들도 있고 여유가 좀 되면 뭐 주택연금도 있고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고 요 세대들은 단순히 저축의 시대가 아니고요. 투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지금 또 절세의 시대를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영민한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교육을 꽤 많이 받은 분들이고 고등교육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중등교육까지가 고등학교까지고요. 고등교육이면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분들을 고등교육이라고 불러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정보 취합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혜택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양에 대한 의미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스스로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내 부모가 나에게 남긴 게 많고 그러면 나도 뭔가를 하고 싶겠지만 인간은 말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존재예요. 일단 받을 땐 땡큐지만 받고 나면 화장실 문 닫고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왠지 약간 부양을 할 때도 약간 귀찮게 느껴지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요런 복잡한 상황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게 지금의 부양 세대입니다. 부양을 하는 세대예요. 약간은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약간 기대도 있고 그렇다고 아주 부유한 건 아니고 부양에 대한 의무도 여전히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약간 이게 고차방정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유는 뭐냐면 순환부양이 끊어지면서 내 자식 세대는 나를 부양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 부모를 위해서 더 많이 쓰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도 얼만큼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고 이 셈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나는 부양을 여전히 해야 되고 사실 그렇다고 부양 그렇게 잘하지도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잘해줘야 되고 자식들에 대해서도 난 더 이상 너네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겠어라고 고민하면서 새로운 선택을 또 하는 세대거든요. 과거 20세기 가지고 있던 부모가 부양을 해야 되는 부양 당사자로서의 의무감이나 의무 총량은 줄은 세대다. 저는 이 얘기는 좀 하고 싶고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아직도 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담도 굉장히 큰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부양 부담만 있는 것인가? 전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져서 부양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아이들이 나를 부양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부모에게 했던 그 부양만큼 받을 수 없다는 얘기고 동시에 앞으로 더 길고 내 부모보다 오래 살아야 되는 이 세상 속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존에 대한 불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엔 이런 부양의 시스템이 이런 순환 부양이 이런 생존에 대한 부담을 낮추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농경시대에는 너나 할 거 없이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논밭에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산업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총량뿐만 아니라 일의 전반적인 길이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임금 피크, 그래서 몇 살 이상 넘어가고 몇 년차 이상 되면 전체 임금의 60% 받는다, 40% 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부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노인 연령을 뭐 70대로 올린다, 80뭐까지 올린다, 75세 한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숙제가 아닙니다. 보통 고차방정식이 아니에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 나라는 사람이 부양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부양 불안이라고 부를 거예요. 부양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윗세대를 부양하는 것도 어렵고 아랫세대가 부양을 나에게 하지 않겠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가 흔들리게 되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안전감이 흔들리게 되니까 이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내가 부양을 아직도 해야 되고 아직 자녀들도 충분히 독립하지 않거나 독립을 해야 되는 나이가 지났는데 나가지 않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모들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내 위에 있는 부모들에 대한 부양도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지만 이분들에 대한 부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도 이제 자녀 부양을 하고 있잖아요. 자녀 부양에 대한 경계를 정하는 게 이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능력이 없는 부모들에 대한 부양을 멈춘다는 건 이건 노인 학대에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부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적어도 식사는 하시는지, 약은 드시는지, 주거 환경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부양은 좀 다른 문제예요. 경계를 좀 정하셔야 됩니다. 몇 살 되면은 집에서 나가야 돼요. 아이들이 직업이 없어요. 어쩌든 저쩌 하지만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죠. 내 아이는 특별합니까? 부모가 지금 50, 60, 70이 돼도 일을 하고 있는데 20대, 30대, 40대 된 아이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내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직업을 갖지 못해서 아쉬운 점은 있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으면서 자기 노후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부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다 죽자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려요. 차갑게 사랑하자. 그 차가움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독립성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28살 12월까지만 제가 부양에 대한 것들을 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도 정해진 용돈 있죠. 용돈 주고 저희 집에서 사는 거 괜찮고 대신에 이제 얘네들이 또 독립을 잘 할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이라도 어떻게 큰 집을 마련하고 그 전세 보증금을 다 대겠어요. 일부라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너네는 28살 12월이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 지금도 들락날락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 28살 12월이 된다는 얘기 뭐냐면 나 알바를 해서라도 네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직업을 갖고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꼭 28, 29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 데드라인에 얘네들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도 좀 해주셔야 돼. 일부라도. 그래도 월세 보증금이라도 그래서 얘네들이 월세는 얘네들이 내고 아니면 월세 일부를 부모가 이렇게 하든지 해서 얘네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좀 이런 건 해줘야 된다. 자식들이 원하는 그 규모가 있어요. 창피하게 아니면 지저분하게 어떤 이런 집을 능력 있으면 본인들이 하든가 자기들도 능력 없는 사람들이 뭘 찬밥도 없는 법 가려요. 그럼 어떻게 차갑게 얘기해야 돼요. 너 이거 가질 능력 없지?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나머지는 네가 해야 돼. 방법이 없다.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18살, 19살 때인데 쫓아내는 거 이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좀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또 자기의 직업을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부양의 아주 기본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는 기한을 좀 둬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미리 얘기하고 알려서 니네가 이때까지 나가야 된다면 친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갈 준비를 심정적으로도 하고 실질적으로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건 이제 병리적인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모가 경계를 1차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새는 빈둥지, 저는 그거 되게 웃기다고 생각해요. 나가게 해야죠. 자식들 이제 나가야 되는데 부모가 그 자식들 나가겠다고 하는 자식들의 발목을 잡는 부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부모 욕심 차리기 위해서 아이들의 독립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아주 병리적으로 가자고 작정을 한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 경계를 정하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때까지 최대한으로 돕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